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연구소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에 이제 만약에 또 올 겨울이나 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20이 네. 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 경우수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축은 위험도. 이게 위험도가 굉장히 이렇게 첫째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하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 스펙트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래서 완전 봉쇄, 철저히 차단해버리는 거 하고 이렇게 완전 봉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전혀 이렇게 규제를 안 하고 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게 하는 그 또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대응 간의 경우 수로 나눠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치사율도 높고 굉장히 높은데 전혀 통제를 안 해버리고 평상시대로 해라 하면 어떻게 되죠? 최악의 사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대응으로서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떤 생명이나 어떤 그 전염병의 피해도 크지만 경제적 피해도 경제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바이러스 위험성이 높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높은지 낮은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바이러스 위험성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높지 않았는데 처음 딱 발생하니까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완전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잉 대응에 들어가겠죠. 네. 이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오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과잉 대응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잉 대응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경제적 피해도 크고, 별거 아니었는데 호들갑을 떨었어. 저런, 너 대통령 그만해. 너 장관 그만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겠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이 높지 않는 바이러스 위험이 안 높아서 완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 그냥 평상시처럼 하세요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나 경고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위험은 높지 않지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정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생활은 정상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봉쇄를 완전히 해버린 경우. 이거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한 경우죠. 합리적 대응에서 나름대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적절한 대응은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렇죠. 두 가지 경우죠. 잘못된 대응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빨리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지금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잠복기가 12주였으니까 보름이었고, 그 중에서 잠복해가지고 이제 발병해서 뭔가 확진자가 늘어나서 보이는 증상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면 최소 한 달. 네. 그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갈 거냐. 지금은 거의 강경 대응이겠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한번 겪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자라보고 놀라서 저보고 놀란다고 무조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경 대응이라고 하지만 정치인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당이나 집권당이든 입장, 정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위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높지 않고 낮은데 봉쇄를 하면 욕으로 넘어가요. 네. 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권력 유지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문제 생기면은 일단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이제 코로나19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겠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는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발생하기 전 상황처럼 다들 탱자탱자 별거 아니야. 유럽 예, 그게 예전에 저희가 한 그때 2010년 정도인가 그때 그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해서 미국을 가서 그때 처음에 굉장히 위험하다. 예전에 이제 새로운 인플루엔자니까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처럼 이렇게 돌아서 그만큼 사망자가 나타날 걸로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예, 독성이 약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거 아닐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치나 권력자들이 강한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라고 중국 공산당처럼 이렇게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영웅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그 지도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제압을 했어. 라고 한다 이거예요. 중국이 아까 봤던 것처럼 중국의 경우 이게 딱 정점에 도달한 순간 멈춰버렸잖아요. 중국 GDP 통계나 중국 통계나 아니 전국의 각 성의 통계를 GDP 지역 GDP를 합치면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통계보다 2배가 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고 중국의 국가의 지금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수준을 감안해서 나의 대응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경우수로 보면은 지금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거의 이제 강경돼. 무조건이죠, 무조건.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양치기 소녀랑 늑대의 병처럼 이제 몇 번 이제 과격하게 몇 번 했다가 과격하게 봉쇄했다는데 별거 아니다라면은 야시 별거 아닌데 다시 오발 권력자들이 또 이렇게 권력의 위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봉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제 또 그 의학자나 의료 전문가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은 또 이제 정책적인 이제 대응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응하는 원칙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쟁과 규제라는 걸로 해놨어요. 요건 이제 2003년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2003년에 우리 연구소가 현실과 이루는 한국 경제라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건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규제 완화 이야기도 있었고, 경쟁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규제가 너무 이렇게 엉망이어가지고 그런 참사도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많게 있었던 때예요. 2003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경쟁과 규제라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그걸 한번 이것은 이제 자유 완화하고 봉쇄 이에 해당하겠죠. 경쟁과 규제라는 두 가지 이제 기준으로 놓고서 이제 보면은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 하고 경쟁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스펙트럼이 있겠죠. 경쟁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용인해 주는 것과 경쟁을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이렇게 양 극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를 완전하게 모든 걸 규제를 해버리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사회주의 국가나 규제를 해버리는 경우하고 규제를 거의 없애버리는 경우 또 양극단이 있겠죠. 그랬을 때 경쟁과 규제의 양극단으로 경쟁과 규제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경우수를 따져보면 4가지 경우수가 나오죠. 스펙트럼상에서. 근데 경쟁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뭡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최소 자원 투입을 통해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걸 중요시하는 거죠. 반면에 경쟁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죠. 뭔지는 몰라도 경쟁을 배제한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극대화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제도라든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경제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 작동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제도나 어떤 책임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반면에 규제를 이제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경우는 어떤 각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기 어떤 자율적인 어떤 기능이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극대화하고 또 완화하고 경쟁을 극대화하고 경쟁을 최소화하고 하는 경우수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4가지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경쟁을 없애고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 영역은 어떤 경우냐면은 worst case proof basis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 경우는. 그러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걸 기준으로서 모든 걸 규제를 강화를 하고 경쟁도 억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은 너무나도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악의 사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컨대 건물 붕괴사,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전이라든지 재난 있잖아요. 지진이나 화재나 안전이나 건물 안전도라든지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냐면은 최악의 사태를 이렇게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금 가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팔 부러져도 괜찮아. 안 죽으면 돼.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스치면 안 돼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서 경쟁을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나 책임 내지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식으로 규제나 경쟁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사태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난, 안전,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거의 회복 불능이거나 너무나 이렇게 피해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 치명적인 경우. 그래서 지금 전염병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설령 앞에서 본 것처럼 설령 이게 신종 바이러스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이것은 최악의 사태를 예방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기준 하에서 경쟁과 규제를 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정책적인 대응은 뭐냐면은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봉쇄 대응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쇄 대응을 하고 그게 높든 낮든 간에 그래서 이 2가지 경우 대응 결과는 만약에 바이러스 위험이 높았다 하면은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한 거고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최악의 사태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회비용이야. 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야 설득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권력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의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책임을 의식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나름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나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경쟁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규제를 또 완전히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효율성을 중시를 하고 어떤 각 주체들의 기능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 전체 또는 시스템 전체 어떤 공동체 전체의 효율성.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성이나 효율성, 최소 비용 투입해서 최대 성과를 내는 기준이고 규제라는 것은 그 경제 행위자들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쟁을 극대화하고 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시스템이나 어떤 시장, 경제, 또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기능이나 자율성을 각자의 어떤 기능이나 자율성을 중시를 하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은 best effort basis. 예, 각자 그런 상황에서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공동체 전체로도 극대화되고 부가 극대화되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성과가 극대화되고 각 경제 행위 주체자들의 기능이나 자율성도 최대화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베스트 에포 베이시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지금 시장 경제 영역이 네.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 경제 영역에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인한테도 규제를 통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고 시장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작동해도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경쟁을 극대화하지만 규제도 좀 필요해요.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페어플레이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규제를 강화를 해야 경쟁이 필요해요. 성과가 필요해요. 근데 규제도 필요해요. 이런 영역이 뭐냐면 주로 공적 영역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틸리티. 예,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 같은 경우. 전염병과 의료는 달라요. 전염병은 재난에 해당해요. 그렇죠. 평소 예, 의료는 일상적인 그 사람들의 생활 질병에 대응하는 평상시의 대응 그죠 예. 행위죠. 그러니까 의료 체계는 근데 물론 안전에 들어가지면 생명의 안전에 해당하지만 의료 체계는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 한국의 병원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 병원, 모든 병원들이 동네마다 경쟁을 해요. 치과병원, 무슨 의원병원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경우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도 공기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스공사라든지, 네. 뭐 전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영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영역에는 국립병원도 있고 민간병원도 있고. 근데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들이 깡패짓을 하기 쉽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기업들이 깡패짓을 민간 기업한테 깡패짓을 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깡패짓을 못하도록, 왜냐하면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공기업이든 국립병원이든 아니면 가스공사든 철도공사든 이런 데든 그런 공공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안전이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편의성, 어떤 사회적 인프라, 생활의 어떤 편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이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철도공사가 개판으로 하고
해서 막 이렇게 요금은 막 때려 막 붙고 뭐 한전 같은 경우도 막 개판으로 해가지고 요금 천정부지라고 뭐 예컨대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정거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영역은 경쟁도 필요 없고 사실은 경쟁도 필요 없고 규제도 필요 없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자원봉사 대표적인 게 NGO 시민 네. 단체죠. 굳이 지가 알아서 하겠다라는데 굳이 뭐 이렇게 경쟁 뭐 이렇게 규제 뭐나 이렇게 강화하거나 규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밥벌이가 안 되니까 요즘 뭐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게 정치권에 이제 이렇게 똘마이들화 돼버리고 있죠. 밥벌이가 안 되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전염병은 이 영역에 들어가고 의료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건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의 경우는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신 같은 경우 옛날에 한국은 한국통신 공사였죠. 최신청이었죠. 국영 기업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규제도 많고 공동 경쟁도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개판이었다 이거예요. 효율성이 개판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영화 해서 일이 가져온 거예요. 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기준이 절대적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의 경제적 그 상황이나 수준이나 그 산업 구조나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이게 모든 나라의 모든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의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산업을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국가 경영의 기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무원이죠. 여기에요. 네, 영역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의료 시스템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재정 파탄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개판이에요. 네. 그런 나라. 그때 그 재정이 아무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계속 삭감을 하는 거 해가지고 의사 수도 적고 시설도 적고. 예, 그러니까 뭐 의과대 학생이 한 뭐 3,000명이 나오면 한 3분의 1은 다른 나라에 가서 취업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규제도 많고 경쟁도 심해. 한국이죠. 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개업하는 병원들이 댕댕거리잖아요. 그쵸. 규제 너무 많다고. 의사들이 말이 많죠. 많이 풀어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또 소비자 수요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걸로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들은 또 이렇게 틀어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어디입니까? 규제도 없고 경쟁도 완전히 경쟁이고 규제도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죠. 시장 경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그걸 이렇게 규제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이제 오바마 케어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트럼프가 이렇게 돌려놨죠. 예. 근데 오바마 케어라 그래도 여기에요, 미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니까.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여기를 의료 시스템을 여기로 이 영역으로 생각하고 한국 여기로 생각하고 미국 여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의료 시스템이 나으냐 더 우월하냐 좋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그 나라마다의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경제 구조나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예요. 예. 요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나니까 와 한국 끝내줘 이게 문재인 덕이야 막 네. 이렇게 하는 헛소리 하는
예, 유튜브에 막 널려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드루킹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그런 동영상을 그런 막 조작. 뿌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에요. 네, 그것들이. 거의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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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그걸 아마 그 문광부도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생각 없게 만드는. 그 몇몇 채팅방 이런 거는 있다고 들었어요. 몇천 명이 그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런 논점을 가지고 대응한다. 뭐 어디 뭐를 가지고 공격한다. 뭐 이렇게 하는 채팅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그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권력자들, 그게 정치 체제나 권력 구조의 관계,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권력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우선하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정책적 대응이나 어떤 잘못된 대응의 위험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떤 그 근거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전염병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 전염병의 경우에는 일단 강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과잉 대응의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건 기회비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봉쇄 안 합니다라는 그런 엉터리 대응을 잘못된 대응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거에 입각해서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런 경제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보다는 이게 100배, 1000배 싸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침착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있어서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가 난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같은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소만큼 또 이렇게 우리 연구소가 거의 전문 기관이니까. 그쵸.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의학이나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기관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문제, 의료 정책 또는 의학 정책, 방역 대책 이런 관련해서는 또 우리 연구소만큼 이렇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가 없죠. 사실 이런 얘기는 아직 거의 나오고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우리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마스크 얘기 싫었더니 당장에 미국 CDC하고 트럼프가 마스크 써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구소 보고 있다니까. 어쨌든 어쨌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진정돼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나 이런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세계 각국의 인명 피해가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늘 진짜 코로나 완전 정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태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뒷부분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은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정치권에서도 좀 참고를 하고 했으면 좋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 하는 정책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사실 정책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요 디멘션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도 이해가 많이 되시고. 어쨌든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 정복 시간을 가져봤고 그 주변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투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